단 한 줄의 뉴스가 전 세계 자원 시장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자원이라곤 없다고 평가받던 한국에서 예상조차 못한 엄청난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원 빈국이라는 꼬리표는 그 순간 찢겨졌고 이후 밝혀진 또 다른 비밀은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한 국제자원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견이 아닙니다. 세계 자원 지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일입니다. 과연 한국 땅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그날까지만 해도 한국을 그저 작은 반도 국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립자원연구소.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원래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마리아 슈미트 이곳에서 15년째 지질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줄곧 이 자리를 지켜왔죠. 이번 달 글로벌 자원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소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자원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호주의 철광석. 익숙한 목록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리스트 한 구석에 낯선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국. 잠깐만요. 리처드 첸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항상 아시아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유독 부정적이었죠. 한국이 왜 여기에 있나요? 자원이라고는 김치밖에 없는 나라 아닌가요?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거든요. 대학 시절 배운 지식으로는 한반도는 석탄 정도만 조금 나는 전형적인 자원 빈국이었습니다. 첸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연구원들도 동조했어요. 리처드 첸 교수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땅덩어리도 작고 산만 많고. 거기다 분단국가 아닙니까? 자원 탐사할 여력이나 있을까요? 그의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과학적 근거 없이 반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연구소장이 화면을 넘기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리더니 젊은 연구원이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한국에서 희귀자원 대규모 매장지가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 연구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리처드 첸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방금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그의 표정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히토류 원소와 리튬 등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어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BBC, CNN, 로이터. 주요 외신들이 모두 같은 뉴스를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 세계 4위 규모 히토류 매장 확인, 반도체 핵심 원료 대량 발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런 자원이 발견된 적이 없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과학자로서 의심부터 들었거든요. 갑작스럽게 터진 뉴스치고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리처드 첸 교수가 벌떡 일어섰어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자원 강국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오히려 불안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뉴스가 국제자원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자원 빈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갑자기 자원 강국으로 부상한다면 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전문가들의 인터뷰, 현장 사진들. 가짜 뉴스치고는 너무 정교했어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과학자라면 추측 대신 사실을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리처드 첸 교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슈미트 박사님, 설마 그 뉴스를 믿는 건 아니시겠죠? 한국이 자원 강국이라니.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로서 편견보다는 사실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에서 묘한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회의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뉴스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는 분명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다음 날 저는 일찍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책상 위에는 온갖 논문과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한국의 지질 구조, 광물 분포도, 과거 탐사 기록들. 하지만 어제 나온 희토류 발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가짜 뉴스에 매달리고 계시는군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리처드 첸 교수가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 않을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한국이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일제강점기를 겪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예요. 제대로 된 지질 탐사를 했을 리가 없죠. 그의 말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단순한 학문적 의견이 아니라 마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학자라면 편견 대신 사실에 기반해야 하니까요. 리처드 첸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편견이라고요?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자원이 없어요. 있다면 김치와 케이팝 정도죠. 그 순간 연구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슈미트 박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소장실로 들어가니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 앞에서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한국발 뉴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공식 반응이 나왔어요. 파일을 넘기며 보여주는 자료들이 놀라웠어요. 한국의 희토류 발견 소식에 중국 정부가 공식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은 즉시 조사단 파견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시아 자원 지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연구소로서도 확인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자로서 당연한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슈미트 박사님이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15년간 연구실에서만 지내던 제게 해외 현장 조사는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언어 문제도 있고, 한국은 영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와 이미 연락을 취했어요. 현지 연구진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득 리처드 첸 교수가 떠올랐어요. 첸 교수님이 반대하실 텐데요. 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셨어요. 예산 낭비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과학적 검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순간 소장실 문이 열렸어요. 리처드 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한국행을 재고해달라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첸 교수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과장 광고로 유명하죠. 삼성이나 LG처럼 마케팅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별것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듣다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폄하하려고 할까? 단순한 학문적 견해치고는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과 개인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오히려 그 반응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첸 교수님, 과학자라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슈미트 박사님의 한국행은 확정입니다. 리처드 첸 교수가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어요. 그 뒷모습에서 묘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소장님,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제가 묻자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모레 비행기 표를 끊어놨습니다. 일주일간 조사하고 오세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운 나라였습니다. 짧은 시간에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문화를 만들어낸 나라.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정말 그런 나라에서 갑자기 대규모 자원이 발견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리처드 첸 교수가 다가왔어요. 슈미트 박사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들은 과장하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거기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과학자라면 데이터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흔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15년간 미국에서만 연구하던 제가 처음으로 아시아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이 의심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과연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리처드 첸 교수의 말이 맞을까? 아니면 정말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너머 어딘가에 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뻗은 유리창, 깨끗하게 정돈된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어요.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이었어요. 리처드 첸 교수가 말했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브 SCH-IDT?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마리아 슈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박준호 교수입니다. 영어로 대화해도 괜찮으시죠? 그의 영어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했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전문 용어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했습니다. 교수님, 공항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박준호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여러 번 차지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관문이죠. 공항을 나서는 동안 저는 계속 두리번거렸어요. 리무진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지하철 연결 통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는 동안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박준호 교수의 차는 깨끗한 현대 제네시스였어요. 차 안에서 그는 태블릿을 꺼내더니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발견된 히토류 매장지 관련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지질도와 분석 데이터가 나와 있었어요. 제가 15년간 봐온 미국 자료만큼이나 정밀했습니다. 교수님, 이 분석은 어디서 하신 건가요?
우리나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차 분석을 했고 서울대와 KAIST에서 추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KAIST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어요. 어디서 봤더라. KAIST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입니다.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었어요. 넓은 고속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박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미국에서 받은 정보로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호 교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50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서울에 들어서자 정말 놀랐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리고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까지. 저기 보이는 것이 63빌딩이고 저쪽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555m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이에요. 제가 살던 워싱턴 DC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현대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독일 출신이라고 하니 간단한 독일어로 인사까지 하더군요. 교수님, 한국 사람들이 언어를 정말 잘하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습니다. 특히 영어는 필수라고 생각하죠. 요즘 젊은 세대는 2-3개 언어는 기본으로 해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뉴욕이나 런던 못지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 교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명동이라는 곳이었는데 거리가 완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죠. 정말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거리는 깨끗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김치찌개라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교수님, 리처드 첸 교수님이 한국은 김치밖에 없다고 했는데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요. 박준호 교수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첸 교수님을 아시나요? 네, 저희 연구소 동료입니다.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박준호 교수가 잠깐 침묵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첸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성과를 두고 의견이 달랐죠.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첸 교수님이 한국 연구진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신의 이름만 논문에 올리고 싶어 했죠. 결국 공동 연구는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리처드 첸 교수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학문적 판단을 흐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히토류 발견 소식에도 그렇게 반대하는군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슈미트 박사님은 다르시겠죠? 과학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겨우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체계적이고 교육 수준도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히토류 발견 소식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강원도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리처드 첸 교수가 그렇게 막으려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 교수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는 순간부터 또 한 번 놀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한국의 철도 기술도 상당하네요. 우리나라가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해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해외 수주까지 하고 있어요. 이 시간 만에 강릉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다시 차로 30분을 더 가니 산속 깊은 곳에 연구소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도 분소입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3층 건물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환영합니다. 연구소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줬어요. 김태호 박사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영어가 정말 유창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셨나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0년간 미국에서 연구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는데 시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분석 장비들이 가득했고 컴퓨터 시스템도 미국 못지않았습니다. 이 장비는 독일 제품이네요. 제가 말하자 김태호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장비들을 도입했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제품들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어요. 드디어 핵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광산 입구는 생각보다 소규모였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깊이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500m 정도 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장층은 훨씬 더 깊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태호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 지역은 원래 석탄 광산이었습니다. 70년대까지 채굴했다가 문을 닫았죠. 그런데 최근 정밀 탐사를 하다가 석탄층 아래 깊숙한 곳에서 히토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하 300m 지점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축구장 몇 개는 들어갈 만한 공간에 각종 채굴 장비와 분석 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채취한 샘플입니다. 김태호 박사가 작은 광석 조각을 보여줬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돌 같았지만 확대경으로 보니 반짝이는 결정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토류인가요? 네,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이 주성분입니다. 여기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순도가 일반적인 히토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순도가 85%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김태호 박사가 다른 샘플을 꺼냈어요. 이것은 리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순도가 92%에 달합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해온 미국의 어떤 광산보다도 품질이 뛰어났어요. 박사님, 이 정도 품질이라면 상업적 가치가 엄청날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채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호 박사가 다른 지역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정제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채굴과 동시에 1차 가공까지 진행합니다. 원료 상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정제 공정을 지켜보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개발하신 건가요? 대부분 자체 개발입니다. KAIST와 포스텍에서 공동 연구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할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님, 혹시 이 기술을 해외에 공개할 계획이 있나요? 김태호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채굴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도 협력하고 싶어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저는 박준호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이 정도 규모라면 전 세계 히토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90% 이상 독점하던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죠. 연구소 회의실에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매장량, 채굴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던졌어요. 지질학적 특성, 채굴 방법, 환경 보호 대책.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과학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미국 연구소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리처드 첸 교수가 주장했던 가짜 뉴스는 완전한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실제 상황은 뉴스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보고서가 미국에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리처드 첸 교수는 뭐라고 할까? 다음 날 아침 박준호 교수와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는 순간부터 또 한 번 놀랐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한국의 철도 기술도 상당하네요. 우리나라가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해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해외 수주까지 하고 있어요. 이 시간 만에 강릉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다시 차로 30분을 더 가니 산속 깊은 곳에 연구소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원도 분소입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3층 건물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환영합니다. 연구소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줬어요. 김태호 박사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영어가 정말 유창했습니다. 박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셨나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0년간 미국에서 연구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는데 시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신 분석 장비들이 가득했고 컴퓨터 시스템도 미국 못지않았습니다. 이 장비는 독일 제품이네요. 제가 말하자 김태호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장비들을 도입했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제품들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어요. 드디어 핵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광산 입구는 생각보다 소규모였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깊이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500m 정도 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장층은 훨씬 더 깊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태호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 지역은 원래 석탄 광산이었습니다. 70년대까지 채굴했다가 문을 닫았죠. 그런데 최근 정밀 탐사를 하다가 석탄층 아래 깊숙한 곳에서 히토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하 300m 지점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지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축구장 몇 개는 들어갈 만한 공간에 각종 채굴 장비와 분석 시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채취한 샘플입니다. 김태호 박사가 작은 광석 조각을 보여줬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돌 같았지만 확대경으로 보니 반짝이는 결정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토류인가요? 네,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이 주성분입니다. 여기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보세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데이터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순도가 일반적인 히토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순도가 85%라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김태호 박사가 다른 샘플을 꺼냈어요. 이것은 리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순도가 92%에 달합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해온 미국의 어떤 광산보다도 품질이 뛰어났어요. 박사님, 이 정도 품질이라면 상업적 가치가 엄청날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채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호 박사가 다른 지역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정제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채굴과 동시에 1차 가공까지 진행합니다. 원료 상태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죠. 정제 공정을 지켜보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모든 과정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디서 개발하신 건가요? 대부분 자체 개발입니다. KAIST와 포스텍에서 공동 연구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자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할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사님, 혹시 이 기술을 해외에 공개할 계획이 있나요? 김태호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은 열려 있습니다. 특히 환경 친화적인 채굴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과도 협력하고 싶어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저는 박준호 교수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이 정도 규모라면 전 세계 희토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90% 이상 독점하던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죠. 연구소 회의실에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매장량, 채굴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하세요. 저는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던졌어요. 지질학적 특성, 채굴 방법, 환경 보호 대책. 모든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과학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미국 연구소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리처드 첸 교수가 주장했던 가짜 뉴스는 완전한 사실이었어요. 오히려 실제 상황은 뉴스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보고서가 미국에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리처드 첸 교수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과학자로서 제가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진실은 누구의 편견보다도 강하니까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희토류 발견은 사실이며 그 규모와 품질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호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슈미트 박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광산 근처 마을인데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박준호 교수와 함께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니 아담한 농촌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마을 입구에 지질 체험 학제 시도 다계속 편집 마을 입구에 지질 체험 학습 마을이라는 깔끔한 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마을 곳곳에 작은 안내판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대성리 마을입니다. 광산 발견 이후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마을 이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줬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영어를 잘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박사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이장님이 영어를 하시네요. 요즘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배웠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기초 영어는 해요. 마을을 걸으며 둘러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일반적인 농촌 마을 같으면서도 곳곳에 현대적인 시설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뭔가요? 마을 교육센터입니다. 지질학 기초 교육과 환경 보호 교육을 진행해요. 교육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작은 망치로 광석을 쪼개며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질학을 배우고 있네요. 네, 우리 마을 아이들은 모두 지질학 기초를 배웁니다. 자기 고향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아이가 저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헐로. You a geologist? Yes, I am it. What are you studying? I'm learning about rare earth ELImeter ENTS. This NODYmeter IUmeter. 아이가 손에 든 광석 조각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초등학생이 네오디뮴을 안다니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줬어요. 아이들이 광산 견학을 정기적으로 다녀와요. 직접 보고 만지면서 배우니까 이해가 빠르죠. 교실을 나서는데 벽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 마을의 보물, 땅속의 신비 같은 제목들이었는데 모두 광산과 지질학을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한편에는 작은 박물관도 있었어요. 이것은 마을 역사 박물관입니다. 광산 발견 전후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박물관 안에는 과거 석탄 광산 시절의 사진들과 현재 히토류 광산의 모습이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환경 보호에 대한 전시였어요. 우리는 개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채굴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는 모두 정화해서 농업용수로 재사용하고 나무 한 그루 베면 두 그루를 심어요. 실제로 광산 주변을 보니 녹지가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채굴 장비들이 있는 곳 바로 옆에 울창한 숲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김태호 박사가 답했어요.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죠.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2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는데 모두 광산 개발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환경 파괴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부와 연구소에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했어요. 매달 설명회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다 해결해줬죠. 다른 주민이 덧붙였어요. 지금은 마을이 오히려 더 깨끗해졌어요. 도로도 새로 포장하고 상하수도도 현대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도 생겼어요. 젊은 남성이 힘차게 말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산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마을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이장님이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모두 도시로 떠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들어오고 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마을을 한 바퀴 더 둘러봤어요. 곳곳에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업도 활성화되었네요. 네, 지질 체험 관광이 인기예요. 주말이면 서울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와요. 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사장님이 직접 와서 인사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사장님도 원래 이 마을 분이세요? 아니에요. 서울에서 카페를 하다가 이곳으로 왔어요. 환경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정착했습니다. 카페 벽면에는 마을의 사계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른 숲이,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개발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지 않았네요. 오히려 더 잘 관리되고 있어요. 환경 보호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저녁 무렵 마을 언덕에 올라가서 전체를 내려다봤어요. 석양에 물든 마을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멀리 광산 시설이 보이긴 했지만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박준호 교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개발 방식이.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미국에서 본 광산 지역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은 개발과 환경 보호가 대립하는데 여기서는 둘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자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김태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땅속의 자원도 중요하지만
땅 위의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어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자원은 희토류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 중시하고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리처드 첸 교수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지를. 이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이 배웠습니다. 편견 없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마지막 날 김태호 박사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줬어요. 슈미트 박사님, 정부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부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단순한 연구 교류인 줄 알았는데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보인다니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을 매우 중시합니다. 특히 이번 희토류 발견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어서요. 서울로 돌아와서 청와대 근처 정부 청사에 들렀어요. 건물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미가 잘 조화된 설계였어요.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가니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미트 박사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민수입니다. 중년의 신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박영희 박사님입니다. 여성 과학자가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어요. 그분의 영어도 완벽했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놀라운 자료들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희토류 개발 계획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장기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자원 수출이 아닙니다. 박영애 보좌관이 설명했어요. 희토류를 활용한 첨단 기술 개발이 핵심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죠. 화면에 나타난 로드맵을 보고 저는 감탄했어요.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의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는 안정적인 채굴과 정제 기술 확보, 2단계는 고부가 가치 소재 개발, 3단계는 글로벌 기술 선도 국가로의 도약입니다. 이민수 차관이 보충 설명했어요. 각 단계별로 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전제 조건이에요. 차관님, 다른 나라와의 협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질문하자 박영애 보좌관이 답했어요. 미국과의 협력을 가장 중시합니다.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싶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타났어요. 한미 희토류 공동 연구센터 설립, 기술자 교환 프로그램, 환경 친화적 채굴 기술 공동 개발.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미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슈미트 박사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민수 차관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미국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한국의 희토류 개발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중국의 독점 체제를 견제하면서도 모든 국가와 상생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입니다. 박영애 보좌관이 덧붙였어요. 회의 중간에 특별한 손님이 등장했어요. 대통령님께서 잠깐 인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영어도 상당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환경을 보호하면서 발전하는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대통령님, 한국의 접근 방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미국에도 분명히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의 리더십이 생각보다 훨씬 글로벌하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준호 교수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교수님, 한국 정부의 계획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우리나라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지금까지 그런 전통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환경 보호를 이렇게 중시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과거의 실수를 반성한 결과예요. 1970-8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서울의 과학 연구시설들을 둘러봤어요. KAIST 서울대,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들. 어디를 가나 최신 장비와 우수한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저녁에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 시내를 다시 봤어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에는 정말 놀라운 에너지가 있었어요. 박 교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슈미트 박사님도 감사합니다. 편견 없이 우리나라를 봐주셔서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리처드 첸 교수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과학자로서 제가 본 것을 정확히 전달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에 한국을 비하하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영상 제목은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 - 외국인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CNN 국제부 기자인 저 데이비드 톰슨은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영상에는 한국 식당에서 외국인 손님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의 실상인가? 영상 속에서 한국 식당 직원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여기는 한국 사람만 오는 곳이다. 나가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외국인을 째려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틀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겼어요. 댓글들도 한국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배타적이었나? K-팝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이거구나. 한국 여행 취소해야겠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미국 내 한국 식당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CNN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톰슨, 이 한국 영상 사건을 취재해봐.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겠어. 네, 편집장님.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 그래서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야. 현지 취재가 필요해.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시아 지역 전문가도 아니었고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문제의 영상을 다시 봤어요.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너무 완벽했고 상황이 마치 연출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상황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것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WELCOME to Korea 라고 웃으며 인사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더니 CNN에서 오셨다니 영광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외국인을 차별하는 나라의 모습인가?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외국인인 저를 신기하게 보긴 했지만 차별적인 시선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물어보니 한 대학생이 휴대폰으로 번역까지 해가며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문제의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영상에 나온 장소는 명동의 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사장님께 영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며칠 전에 중국인 손님과 트러블이 있었나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우리 식당은 외국인 손님이 많이 와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그 영상 말씀이시군요. 그건 완전 가짜예요. 사장님이 화를 내며 설명했어요. 누군가 우리 식당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합니다. 실제로 식당을 둘러보니 영상 속 내부와는 달랐어요. 테이블 배치도 다르고 벽면 색깔도 달랐습니다. 그럼 영상 속 식당은 어디죠? 모르겠어요. 아마 세트장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식당을 지켜봤어요. 정말 많은 외국인 손님들이 왔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서구인들. 사장님과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인 가족이 온 장면이었어요. 아이가 젓가락 사용법을 몰라 헤매니까 사장님이 직접 와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영상 속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녁에는 홍대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모두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한 술집에서 중국 교환학생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차별받은 적 있어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요. 길을 물어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는 사람도 있고요. 다음 날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명소들을 돌아다녔어요. 경복궁, 명동, 동대문. 어디서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차별받은 적 있나요? 5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은 없어요. 물론 언어 소통 문제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문제의 영상은 조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지 조사 마지막 날 CNN 서울 지국에서 한국 언론인들과 만났어요. 톰슨 기자님, 그 영상은 북경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기자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영상 속 간판의 한글이 어색하고 사용된 그릇들도 한국 식당에서 쓰는 것과 달라요.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봤어요. 영상 제작자의 IP 주소, 업로드 패턴, 심지어 영상 속 배우들의 신원까지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왜 이런 가짜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 확산을 견제하려는. 모든 조사를 마치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영상은 의도적으로 제작된 가짜 뉴스였습니다. 뉴제시도 다계속 편집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차별 영상 조작으로 밝혀져. 하지만 단순히 가짜 뉴스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CNN 본사에 도착해서 편집장에게 보고했어요. 편집장님, 영상은 완전한 조작입니다.
실제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개방적이고 친절한 나라였어요. 편집장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도할 건가? 생방송으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요. 다음 날 저녁 CNN 메인 뉴스 시간에 특별 리포트를 방송했어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지난주 인터넷을 강타한 한국 차별 영상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문제 영상을 짧게 보여준 후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내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동 식당에서 중국인 가족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장님의 모습, 길을 안내해주는 대학생, 경복궁에서 만난 중국인 가이드의 인터뷰. 모든 것이 영상과 정반대였어요. 문제의 영상은 북경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시청자 반응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댓글들이 많았지만 점점 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보여준 모습은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방송이 끝나고 엄청난 반향이 일었어요. CNN 웹사이트 조회수가 급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TRUTHABOUTKUREA 해시태그가 트렌딩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미국 내 한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CNN이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았나? 기자가 한국에 매수당한 것 아니야?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가짜 뉴스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진실을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일주일 후 후속 보도를 했어요. 가짜 영상 제작자들의 정체와 배후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영상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의 성장하는 소프트 파워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 인사가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톰슨 기자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국을 방문해 주세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으로 말이에요. 제주도, 부산, 대구.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진짜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외국인에게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발달된 인프라. 제가 첫 번째 방문에서 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자님 덕분에 우리 애가 미국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자로서 제가 한 일의 진짜 의미를요.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편견과 가짜 뉴스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말 것. 지금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편견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지만 진실은 편견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자의 사명이라는 것을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미국 국립자원연구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마리아 슈미트. 한국에서 놀라운 진실을 확인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리처드 첸 교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슈미트 박사의 보고서는 과장되었습니다. 리처드 첸 교수가 회의실에서 소리쳤어요. 한국 정부에게 세뇌당한 것 같군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판단이 바뀔 수는 없어요. 연구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첸 교수님, 슈미트 박사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히토류 샘플, 지질 분석 데이터, 그리고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직접 확인한 한국의 실상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분석 결과들을 보며 다른 연구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순도 85%의 히토류, 92%의 리튬.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 연구원이 감탄했어요. 리처드 첸 교수가 여전히 반박했어요. 데이터 조작일 가능성은 없나요? 한국인들은 과장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순간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화면에 MIT, 스탠포드, 하버드 대학교의 검증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을 미국의 여러 대학에 의뢰해서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대학의 분석 결과가 일치합니다. 한국의 히토류는 분명히 실존하며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처드 첸 교수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공식 추진하겠습니다. 슈미트 박사님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리처드 첸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슈미트 박사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학문적 판단을 흐렸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교수님, 과거 일은 과거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리처드 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의 공동 연구에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협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CNN에서 데이비드 톰슨 기자의 특별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 차별 영상이 가짜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문제의 영상은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비드 기자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나왔어요. 외국인에게 친절한 한국 사람들, 질서정연한 거리, 그리고 조화로운 다문화 풍경. 한국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개방적이고 친절한 나라였어요. 방송이 끝나자 소셜미디어가 뒤집어졌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구나. 직접 가보고 싶어졌다. K-컬처의 인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악관에서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자원 개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공개되었어요. 한미 공동 연구센터 설립, 기술자 교환 프로그램, 환경 친화적 채굴 기술 개발.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바로 그 계획들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기술과 유럽의 환경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독일 총리의 발언도 나왔어요. 중국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90% 이상 독점하던 히토류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니까요. 한국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에서 국제 히토류 협력 포럼이 열렸어요.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리처드 첸 교수도 함께 왔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한국에 와보니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포럼 회장에서 그가 한국 연구진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봤어요. 과거의 갈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교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편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교류가 시작된 것 같아요. 포럼에서는 놀라운 성과가 발표되었어요. 한국의 히토류를 활용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환경 친화적 채굴 방법, 그리고 자원 재활용 기술까지. 한국이 단순한 자원 보유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저녁 만찬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자원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리처드 첸 교수가 한국에는 김치밖에 없다고 조롱했던 그 순간을요. 지금 그는 한국 과학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톰슨 기자도 이 포럼을 취재하러 왔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저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라면서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포럼이 끝나고 강원도 광산을 다시 방문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 심지어 중국 과학자들까지. 마을도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지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6개월 전에 만났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We are studying English harder now. Why? Because we want to talk with scien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아이들의 꿈이 더 커져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준호 교수가 말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한국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이 변한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늘 여기 있었어요. 다만 편견의 벽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6개월 전 리처드 첸 교수의 조롱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사람의 편견이 진실을 가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편견을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편견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희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만남이 모든 편견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감동주의보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힘과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에 한국을 비하하는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영상 제목은 한국인들의 진짜 모습 마이너스 외국인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CNN 국제부 기자인 데이비드 톰슨은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영상에는 한국 식당에서 외국인 손님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한국의 실상인가? 영상 속에서 한국 식당 직원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여기는 한국 사람만 오는 곳이다, 나가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외국인을 째려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이틀 만에 조회수 500만을 넘겼어요. 댓글들도 한국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배타적이었나? K-팝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이 이거구나. 한국 여행 취소해야겠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미국 내 한국 식당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이 차별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CNN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톰슨, 이 한국 영상 사건을 취재해봐. 진실이 뭔지 확인해야겠어. 네, 편집장님.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 그래서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야. 현지 취재가 필요해.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시아 지역 전문가도 아니었고 한국어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문제의 영상을 다시 봤어요.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너무 완벽했고 상황이 마치 연출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상황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놀란 것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WELCOMETE to Korea 라고 웃으며 인사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더니 CNN에서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외국인을 차별하는 나라의 모습인가?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들이 외국인인 저를 신기하게 보긴 했지만 차별적인 시선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물어보니 한 대학생이 휴대폰으로 번역까지 해가며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문제의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영상에 나온 장소는 명동의 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사장님께 영상에 대해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며칠 전에 중국인 손님과 트러블이 있었나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우리 식당은 외국인 손님이 많이 와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모든 손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그 영상 말씀이시군요. 그건 완전 가짜예요. 사장님이 화를 내며 설명했어요. 누군가 우리 식당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합니다. 실제로 식당을 둘러보니 영상 속 내부와는 달랐어요. 테이블 배치도 다르고 벽면 색깔도 달랐습니다. 그럼 영상 속 식당은 어디죠? 모르겠어요. 아마 세트장에서 촬영한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식당을 지켜봤어요. 정말 많은 외국인 손님들이 왔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서구인들. 사장님과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인 가족이 온 장면이었어요. 아이가 젓가락 사용법을 몰라 헤매니까 사장님이 직접 와서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영상 속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녁에는 홍대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았는데 모두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한 술집에서 중국 교환학생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차별받은 적 있어요? 전혀요. 오히려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요. 길을 물어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려는 사람도 있고요. 다음 날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명소들을 돌아다녔어요. 경복궁, 명동, 동대문. 어디서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만난 중국인 관광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차별받은 적 있나요? 5년째 일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은 없어요. 물론 언어 소통 문제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문제의 영상은 조작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지 조사 마지막 날 CNN 서울 지국에서 한국 언론인들과 만났어요. 톰슨 기자님, 그 영상은 북경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기자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영상 속 간판에 한글이 어색하고 사용된 그릇들도 한국 식당에서 쓰는 것과 달라요.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봤어요. 영상 제작자의 IP 주소, 업로드 패턴, 심지어 영상 속 배우들의 신원까지 추적한 자료였습니다. 왜 이런 가짜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 확산을 견제하려는. 모든 조사를 마치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영상은 의도적으로 제작된 가짜 뉴스였습니다. 뉴제시도 다계속 편집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차별 영상 조작으로 밝혀져. 하지만 단순히 가짜 뉴스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CNN 본사에 도착해서 편집장에게 보고했어요. 편집장님, 영상은 완전한 조작입니다. 실제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오히려 한국은 외국인에게 매우 개방적이고 친절한 나라였어요. 편집장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도할 건가? 생방송으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요. 다음 날 저녁 CNN 메인 뉴스 시간에 특별 리포트를 방송했어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지난주 인터넷을 강타한 한국 차별 영상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문제의 영상을 짧게 보여준 후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내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한국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동 식당에서 중국인 가족을 친절하게 대하는 사장님의 모습, 길을 안내해주는 대학생, 경복궁에서 만난 중국인 가이드의 인터뷰. 모든 것이 영상과 정반대였어요. 문제의 영상은 북경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시청자 반응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댓글들이 많았지만 점점 진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진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보여준 모습은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방송이 끝나고 엄청난 반향이 일었어요. CNN 웹사이트 조회수가 급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TRUTHABOUTKUREA 해시태그가 트렌딩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미국 내 한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CNN이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았나? 기자가 한국에 매수당한 것 아니야?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가짜 뉴스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진실을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일주일 후 후속 보도를 했어요. 가짜 영상 제작자들의 정체와 배후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영상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의 일부였습니다. 한국의 성장하는 소프트 파워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 인사가 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톰슨 기자님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국을 방문해 주세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으로 말이에요. 제주도, 부산, 대구.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진짜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외국인에게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발달된 인프라. 제가 첫 번째 방문에서 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자님 덕분에 우리 애가 미국에서 괴롭힘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자로서 제가 한 일의 진짜 의미를요.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편견과 가짜 뉴스로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절대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진실을 향한 용기를 잃지 말 것. 지금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편견은 진실보다 빠르게 퍼지지만 진실은 편견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자의 사명이라는 것을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미국 국립자원연구소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마리아 슈미트. 한국에서 놀라운 진실을 확인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리처드 첸 교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슈미트 박사의 보고서는 과장되었습니다. 리처드 첸 교수가 회의실에서 소리쳤어요. 한국 정부에게 세뇌당한 것 같군요. 일주일 만에 그렇게 판단이 바뀔 수는 없어요. 연구소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첸 교수님, 슈미트 박사는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히토류 샘플, 지질 분석 데이터, 그리고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직접 확인한 한국의 실상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분석 결과들을 보며 다른 연구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데이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순도 85%의 히토류, 92%의 리튬.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 연구원이 감탄했어요. 리처드 첸 교수가 여전히 반박했어요. 데이터 조작일 가능성은 없나요? 한국인들은 과장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순간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화면에 MIT, 스탠포드, 하버드 대학교의 검증 보고서가 나타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샘플을 미국의 여러 대학에 의뢰해서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대학의 분석 결과가 일치합니다. 한국의 히토류는 분명히 실존하며 품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리처드 첸 교수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소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공식 추진하겠습니다. 슈미트 박사님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리처드 첸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슈미트 박사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학문적 판단을 흐렸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교수님, 과거 일은 과거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객관적으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리처드 첸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과의 공동 연구에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협력을 해보고 싶어요. 그날 저녁 CNN에서 데이비드 톰슨 기자의 특별 보도가 나왔어요. 한국 차별 영상이 가짜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문제의 영상은 완전한 조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비드 기자가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나왔어요.
외국인에게 친절한 한국 사람들, 질서정연한 거리, 그리고 조화로운 다문화 풍경. 한국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개방적이고 친절한 나라였어요. 방송이 끝나자 소셜미디어가 뒤집어졌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구나. 직접 가보고 싶어졌다. K-컬처의 인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백악관에서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자원 개발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계획이 공개되었어요. 한미 공동연구센터 설립, 기술자 교환 프로그램, 환경 친화적 채굴 기술 개발. 제가 한국에서 들었던 바로 그 계획들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이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기술과 유럽의 환경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는 독일 총리의 발언도 나왔어요. 중국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90% 이상 독점하던 히토류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것이니까요. 한국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에서 국제 히토류 협력 포럼이 열렸어요.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리처드 첸 교수도 함께 왔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한국에 와보니 제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포럼 회장에서 그가 한국 연구진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봤어요. 과거의 갈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준호 교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편견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교류가 시작된 것 같아요. 포럼에서는 놀라운 성과가 발표되었어요. 한국의 히토류를 활용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환경 친화적 채굴 방법, 그리고 자원 재활용 기술까지. 한국이 단순한 자원 보유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저녁 만찬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자원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기술은 나누면 더 커집니다.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6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리처드 첸 교수가 한국에는 김치밖에 없다고 조롱했던 그 순간을요. 지금 그는 한국 과학자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톰슨 기자도 이 포럼을 취재하러 왔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저도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라면서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포럼이 끝나고 강원도 광산을 다시 방문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제 공동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었고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었어요. 미국, 독일, 일본, 심지어 중국 과학자들까지. 마을도 더욱 발전해 있었어요. 지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슈미트 박사님, 아이들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6개월 전에 만났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We are studying English harder now. Why? Because we want to talk with scien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아이들의 꿈이 더 커져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한국을 넘어 세계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준호 교수가 말했어요. 슈미트 박사님, 한국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이 변한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늘 여기 있었어요. 다만 편견의 벽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공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6개월 전 리처드 첸 교수의 조롱으로 시작된 이 여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한 사람의 편견이 진실을 가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편견을 깨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편견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희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어요.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만남이 모든 편견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감동주의보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힘과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